예,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경제전문방송 AK라디오입니다. 저는 필수경제 코너를 진행하는 경제금융 에디터 김필수이고요. 오늘은 개인 투자용 국채와 외국인 가상 노동자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개인 투자용 국채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첫 판매가 마무리됐죠. 1억 넣으면 20년 뒤에 2억 넘게 받는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럼 이선혜 증권자본시장부장에게 도움말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용 국채가 뭐고 이거 왜 나온 거죠? 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개인 투자용 국채는 쉽게 말해 개인만 거래할 수 있는 국가 발행 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동안 개인이 국채를 매입할 수 있었는데요.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보니 조금 소외됐고, 그래서 기관 투자가의 전유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부가 기관 중심의 국채 수요를 개인으로 다변화하고 국민의 안전적 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국채를 내놓게 됐습니다. 네. 국채 투자 대중화를 촉진하고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반 국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우선 만기입니다. 네. 개인 투자용 국채는 10년물, 20년물 두 종류만 발행합니다. 국민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도입 취지에 따른 것인데요. 또 다른 점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최소 10만 원부터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액은 10만 원 단위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인이 투자하려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네, 현재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사는 미래에셋 증권 한 곳입니다. 한 곳밖에 없나요? 네. 네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전용 계좌를 개설한 뒤 영업점이나 또는 앱을 통해 공모주처럼 국채 청약을 해당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네네. 올해 한 차례 지금 진행이 됐고 앞으로 몇 차례나 남아 있고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죠? 예, 6월 달에 청약을 진행했고 이제 11월까지 매월 청약이 진행됩니다. 네네. 발행일인 매달 20일 전 오후 영업일에서 3영업일 가량 청약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연간 한도는 10년물과 20년물 매입 금액을 합쳐 총 1억 원입니다. 네네. 매월 청약을 통해 적금처럼 조금씩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연간 매입 한도인 1억 원어치를 한 번에 살 수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그럼 한 5번이 더 남았겠네요. 그렇죠? 네. 7월부터 11월까지니까. 네. 개인이 투자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게 좀 있나요? 네, 일반 국채와 달리 중도 매매가 금지돼 만기 이전에 국채를 팔아 차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자 지급 방식도 다른데요. 개인 투자용 국채는 중간 이자 없이 10년과 20년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일괄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만기까지 자연스럽게 복리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네. 만기 전까지는 사고 파는 게 안 되고 10년, 20년 만기 때까지 오래 보유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네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 금리 이외에 가산 금리가 있고 이자 소득 분리 과세 혜택까지 줍니다. 네네. 보통 채권은 거래를 통한 자본 차익하고 만기 보유 시 금리 이 두 가지를 노리는데 요거는 자본 차익은 기대가 안 되는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5차례 정도 발행이 더 될 거고요. 그러면 올해 전체 총 발행 물량도 있을 거고 그 또 발행 물량보다 혹시 신청이 더 많이 들어와서 한도가 초과되면 배정하는 방법이 또 있을 텐데요. 그거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들 무엇보다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이자,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총 발행량은 1조 원입니다. 이달에는 10년물 1,000억 원과 20년물 1,000억 원 등 총 2,000억 원어치 청약 신청을 받았는데요. 네네네. 청약 신청 총액이 발행 한도를 초과하면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 금액인 300만 원을 일괄 배정하고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합니다. 네. 발행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청약액 전액이 배정됩니다. 청약을 했다고 무조건 다 배정받는 건 아니군요. 네네. 네네.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금리는 매입 당시 표면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요. 네네. 표면 금리는 발행 전달에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 금리를, 보너스인 가산 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월 결정 후에 공표합니다. 예컨대 이달인 6월 발행하는 10년물 표면 금리는 3.54%, 네. 가산 금리는 0.15%로 정해졌습니다. 20년물 표면 금리는 3.425%, 가산 금리는 0.3%로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발행 물량의 만기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세전 기준 10년물은 44%, 20년물은 108%입니다. 아, 예. 그래서 20년물 108%니까 1억 투자하면 2억 조금 넘게 받는다 이 얘기가 나온 거군요. 네네. 네네. 그러면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제가 한 차례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1차 발행 물량.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10년물에는 3,493억 원이 몰려 발행 한도가 초과됐지만 네. 20년물에는 768억 원의 자금이 들어와서 미달됐습니다. 단기물이 더 인기가 있었군요. 네, 네네. 사실 10년물 국채도 예상보다는 적은 수치였고 20년물은 아예 미달이 나서 사실상 흥행 실패입니다. 흥행 실패 요인으로는 만기가 길다는 점, 복리로 쌓여 원금이 불어난 만기 때 수익률이 크지만 매년 이자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 중도 환매가 어렵다는 점, 또 자본 차익이 없다는 점 등 이 같은 이유가 흥행 부진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투자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는 10년 기간이 너무 길다, 장기 투자하는데 금리가 적은 것 같다, 미국 S&P 지수 추종 상장 지수 펀드에만 넣어도 2배 이상 벌 것 같다, 수익률이 적다 등의 반응이 사실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아, 예. 요즘 워낙 ETF도 그렇고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하니까 펀드에 오랫동안 넣어놓고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군요. 네, 아무래도 기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예, 돈이 묶일 수 있다는 거는 좀 유념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세제 혜택 때문에 자산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개인 투자용 국채의 장점은 크게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 등 세 가지인데요. 자산가들의 눈길을 끌만한 혜택이 바로 분리과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산가들은 분리과세 혜택만으로도 솔직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만기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14%의 세율로 분리해 가세하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분리과세 혜택이 2억 원까지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일반 과세됩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네. 매입 후 1년 동안은 중도 환매가 불가하고요. 네네. 매입 후 1년이 지나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네네. 다만 중도 환매할 경우에는 판매 대행 기간의 신청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해요. 그래서 원하는 시기에 못 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매월 설정한 한도 내에서 환매가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데요. 또 중도 환매에 따른 불이익도 큽니다. 중도 환매 시에 표면금리 이자만 적용되며 가산금리와 분리과세 혜택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년물짜리 1억 넣어서 2억 받을 수 있다고 혹해서 바로 좀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되겠군요. 돈이 묶인다는 거 잘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장은 이거 투자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분산 투자를 하면서 좀 균형감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사실 지금도 일반 국채, 장기채, ETF, 회사채 등 채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그 개인 투자형 국채 역시 저는 청약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경험담을 지금 얘기해주고 계신거군요. 미래에셋 증권에서 이제 카톡을 받긴 했는데요. 알림을. 저는 포트폴리오의 채권은 좀 안전 자산으로 어느 정도 채우는 게 현명한 투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5차례 남아 있는데 실제 투자 경험자로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조언을 좀 해주시죠. 청약을 고민하는 투자자들에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개인 투자용 국채는 안정적인 예금인데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는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됩니다. 안전성이 높은 국가에서 발행해 시장 금리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함께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여윳돈을 묻어두고 불리기를 원한다면 추천하고요. 다만 만기까지 보유할 자신이 없는데 안정적인 상품을 원한다면 일반 국채나 장기채 ETF를 매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요 개인 투자형 국채하고
장기채 ETF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본 차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 시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이자 수익과 시장 금리가 내려갈 때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이 있는데요. 네. 장기채 ETF는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 차익을 얻는 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반면 개인 투자형 국채는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채 ETF는 채권 이자 수익을 배당금을 통해 지급받는데 국채 금리 변동에 따라 배당금도 바뀌고요. 예. 반면 개인 투자형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받지만 발행 당시에 금리가 유지됩니다. 네. 향후 금리가 내려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 차익을 보고 팔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면 개인 투자형 국채보다는 일반 국채, 장기채 ETF 투자가 더 유리하고요. 네. 개인 투자형 국채는 투자 개념보다 저축, 적금 용도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예. 만기까지 보유할 자신이 없어서 목돈을 만약에 못 넣는다고 하면 네. 매월 소액으로 저축하는 생각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올해 40세 직장인이 40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씩 투자해서 20년물 개인 투자형 국채에 매입을 하면 60세부터 80세가 될 때까지 채권 만기 상환 금액으로 매달 100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더불어 좀 꿀팁을 드리자면요.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목돈이 있는 자산가라면 8월, 9월보다는 7월에 금리나 절세 효과 등을 누려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 부장은 1억 한도 아직 안 채웠죠? 네. 그럼 또 이제 하시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부장 실전 투자 경험까지 잘 들었고요.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번엔 조영주 세종취재본부장 모시고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영주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또 뵙네요. 네. 네. 이 외국인 가사 노동자 이 문제도 되게 핫한데, 그리고 특히 필리핀 가사 도우미 도입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렸잖아요. 네네. 네네.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왜 데려오려고 하는 거죠? 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특히 저출생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여성이 일생 동안 0.72명의 자녀를 출산한다는 건데요. 네. 전통적인 혼인 개념으로 보면 남녀 한 커플이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네네. 특히 서울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작년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0.55명에 그쳤습니다. 네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육아 부담입니다. 네네. 맞벌이로 일을 해야 하는데 가사나 육아를 대신해줄 도우미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네네. 최근 급격한 임금 인상 때문에 100만 원, 150만 원으로는 집안일을 대신해주거나 아이를 봐줄 가사 육아 도우미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는 거죠. 네네. 서울시가 급기야 그러면 지자체가 앞장서서 해외 가사 도우미를 모집해서 공급하겠다고 네네. 나선 것이죠. 예. 서울시는 고용부와 함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6개월간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아마 고용부가 주도하고 서울시랑 제휴해서 시범 사업으로 먼저 해보자 이런 로드맵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이 저출산 대응 방안 중 하나라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달 초에 필리핀 정부는 한국에서 일할 가사 관리자를 선발하는 공고를 내서 최근 모집 절차를 마쳤습니다. 아, 그럼 이미 진행되고 있네요. 네네. 올해는 100명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예. 현지 자격 요건은 네. 24세에서 38세의 육아 돌봄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네네. 선발된 도우미들은 E9 비자로 불리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문화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 되고요. 네네.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의 경력과 지식, 어학 능력, 범죄 이력, 마약류 검사 등의 검증 작업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네. 가정에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투입되는 시점은 9월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내년 2월까지 서울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도우미의 조건이고 그러면 이제 도우미를 쓸 수 있는 자격도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다 쓰지는 못할 거고. 그러니까 네. 사용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서울 시민이어야 합니다. 네네. 20대에서 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등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 고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가사 도우미 입국이 확정되고 향후 계획이 만들어질 때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다음에는 이게 제일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임금 수준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 뭐 최저임금하고도 맞물려서 되게 시끄러웠었는데 가사 도우미 급여 수준 지금 어느 정도로 얘기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행 제도를 적용하면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네. 국내 최저임금 이상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6개월의 시범 사업 기간에 필리핀 가사 도우미는 주당 최소 30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이니까 최소 월 154만 원을 보장받게 되는 거죠. 예. 만약 주 40시간을 일하게 되면 네. 월 20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맞벌이 가정의 특성상 야간 근로가 추가되거나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200만 원이 넘는 수준이면 생각보다 좀 비싼데 그동안 100만 원 수준 얘기하다가 이렇게 비싸지면 수요가 있을까요? 네. 사실 네. 해외에서 가사 육아 도우미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급여 문제거든요. 네네. 현재 한국인이나 중국 동포 도우미를 쓰려면 최소 200만에서 300만 원의 급여를 줘야 합니다. 네. 제 주변의 맞벌이 부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직장인 A씨는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육아만 도와주는 한국인 도우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네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치원 등원이나 학교 등교 시간, 오후 학교 후 시간에 아이들을 주로 봐주는 조건으로 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요. 예. 아이들이 유치원 학교 간 이후에는 자유시간을 줍니다. 휴일과 주말은 무조건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시간당 임금을 정할 때도 있는데 대체로 시간당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되는데 업무 범위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네네. 필리핀 도우미가 도입되더라도 2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줘야 한다면 네. 한국인이나 중국인 동포 도우미와 큰 차이가 없게 될 가능성도 있죠. 200만 원이란 돈이 고소득자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서민들에겐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이 404만 원 수준인데 네네. 월 소득의 절반을 가사 도우미에게 투입해야 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예. 웬만한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인 것 같습니다. 반이 넘어가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고 최저임금도 안 주고 필리핀 가사 도우미 경우 와서 또 영어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간일까지 맡기면 노동력 착취라는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이 같습니다. 예.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하죠. 네네. ILO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에 입각해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앞으로 국내에서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실시되거나 다른 차원의 논의를 통해서 해외 가사 도우미에 대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필리핀 가사 도우미의 이 임금 수준하고 또 업무 범위는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네, 업무 범위가 네. 궁금하실 텐데요. 네네. 얼마 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가 이번에 도입하는 분들은 명확하게 돌봄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돌봄을 한다고 해서 돌봄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이 장관은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케어와 관련된 부수된 일들을 하도록 필리핀 정부와 합의를 했다면서 네. 인증기관에서 이용자들과 계약할 때에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가사 도우미의 업무 범위는 앞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보면 채용 절차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임금 수준이하고 업무 범위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진 게 없이 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네요. 예,
보다 구체적인 것들이 네네. 곧 속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임금 수준 업무 범위 요게 아무래도 걸림돌 같은데 요거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얘기되고 있습니까? 우선 최저임금이 가장 문제인데요. 네네.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좀 네네.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해외 사례로 홍콩을 한번 네네네. 보겠습니다. 홍콩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지난해 3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네. 국적을 보면 필리핀이 56%고요. 네. 인도네시아 출신이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최저임금이 월 4,730 홍콩 달러, 네. 한화로 약 77만 원 수준입니다. 예, 예. 생각보다 좀 적지 않습니까? 예. 이게 홍콩이 ILO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ILO는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 네네. 어느 국가가 그걸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예, 예. 각국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홍콩이 이렇게 낮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나 이유는 뭔가요? 홍콩은 지금 최저 홍콩 내에 있는 근로자들과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서 별도로 예, 예.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네. 홍콩의 25세에서 54세 기혼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 네. 가사 도우미들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네. 다만 급여 외에도 식사 보조금 등으로 네. 한국 돈으로 한 19만 5천 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이를 합해도 97만 원 수준에 불과한 네네. 것이죠. 1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아서 또 절반 정도는 본국으로 송금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네. 필리핀에서 가사 네. 도우미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임금이 한화로 20만 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자기 나라에서 20만 원인데 홍콩 와서 100만 원 받게 되면 5배 정도 더 받게 되니까 예, 그 수요가 상당히 많겠군요. 그렇죠. 네. 본국에 송금하는 돈만 해도 50만 원 정도가 되니까 네. 괜찮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네. 이들은 예. 평균 14시간을 일할 정도로 노동 강도가 네네. 높다고 하는데요. 네. 홍콩에서 일하려는 인력은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홍콩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전일제 근로만 허용하고 있고요. 네네. 하루에 서너 시간씩 특정 시간에만 근무하는 시간제 가사 도우미는 내국인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임금 수준은 현지인들이랑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한 30에서 40%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수준이었을 때 네. 현지에서 해외 외국인 도우미들을 많이 쓰겠다라고 네네. 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네. 한국에서도 가사 도우미의 임금이 월 네. 200만 원 미만이어야지 중산층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남아와 서남아 국가에서 파견을 많이 보내는 국가들이죠. 그 네네. 국가 정부들은 임금이 적어도 되니까 일자를 많이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네네. 이들 국가 입장에서 보면 많은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달러를 보내주는 것이 국가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우리도 최저임금 제도를 너무 경쟁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네.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네. 하지만 당장 바꾸기는 어려운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예. 이제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적정 임금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런 네.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노동계의 반발도 있고 앞으로 갈 길이 좀 먼 것 같네요. 정부에서는 100만 원 선에서 맞추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 뭐 이런 것도 얘기되고 있는데 여튼 좋은 방안이 마련돼서 저희 일가정 양립 정책을 실현하는데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부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첫 선을 보인 개인 투자형 국채하고 곧 도입될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나는 재테크 측면에서 또 하나는 일가정 양립 측면에서 모두가 관심을 갖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